오늘 아주 기분 나쁘고도 기묘한 숫자 하나를 던지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르미시 피르퍼산타.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 10지명 중 7빈명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당신들이 싫다라고 대답한 수치입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의 영향력이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영국 BBC가 전 세계 18,000명을 대상으로 아주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교에서 가장 가난해서 친구들이 급식비를 모아주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나타나 전교 1등 성적표를 흔듭니다. 그것도 모자라 친구들이 사고 싶어 하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어 팔고 마을에서 가장 예쁜 옷까지 입고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들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진심 어린 박수일까요? 아니면 묘하게 뒤틀린 불쾌함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받고 있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중국인의 71%가 한국을 거부합니다. 스페인과 멕시코에서도 40%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의 인상을 찌푸립니다. 심지어 유럽의 맹주 독일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고작 11%뿐입니다. 10명 중 9명은 한국이 아예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거나 은근히 실패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분석가의 눈으로 보면 이건 우리 기업들이 그들의 시장을 너무나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질서를 파괴하는 불청객입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서열을 무시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안방을 차지해버린 불쾌한 침입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왜 그들은 우리를 향해 박수 대신 경고장을 날리는 걸까요? 이 불쾌함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날카롭습니다. 사실 이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없이는 아침을 시작하지 못하고 현대차 없이는 출근을 못하며 한국 노래 없이는 춤을 추지 못하는 나라들. 그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움은 무시할 수 없는 상대에게만 생기는 법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증거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불편한 진실을 대면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파고든 곳은 바로 아프리카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 제품을 쓰면서도 우리를 증오하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경제적 가스라이팅의 현장으로 지금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을 딱 70년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953년 전쟁이 휩쓸고 간 한반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7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한 달에 커피 2잔 사 마시면 끝나는 돈입니다. 당시 미군 장성은 이 땅을 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복구되려면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 사실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 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10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단 30년 만에 압축해서 폭발시켜버렸습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주 기괴한 사건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해서 남들이 버린 옷을 얻어입던 아이가 불과 몇 년 만에 가장 비싼 정장을 입고 나타나 마을 이장 선거에 출마한 꼴이니까요.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속도는 너무나 빨랐습니다. 가발을 만들어 팔던 손으로 신발을 만들고 그 손으로 다시 철강을 뽑아내더니 어느덧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의 공포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강대국들은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서열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채로 우리 물건을 사주기만 하면 된다는 보이지 않는 규칙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 규칙을 정면으로 파괴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체급을 바꿨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같은 전통의 강자들을 발밑에 두고 세계 강대국 6위라는 성적표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건 기적이 아니라 반칙입니다. 자신들이 수백 년간 피 흘려 세운 경제의 성벽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단 한 세대 만에 무너뜨리고 안방을 차지했으니까요. 이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대체하려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발을 팔던 그 손이 이제는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KF-21의 조종관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 건 강대국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출발선에 섰던 이웃나라들은
더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습니다. 똑같이 가난했는데 왜 한국만 저렇게 멀리 가버렸나? 라는 의문은 이제 시기심을 넘어선 구조적 반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품이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이 불쾌함은 극에 달하고 있죠. 도대체 우리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길래 그들은 한국 제품을 쓰면서도 우리를 증오하게 된 걸까요? 이제 그 소름 돋는 경제적 종속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아프리카 케냐의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평범한 아침 풍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6시, 케냐 청년의 잠을 깨우는 건 삼성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입니다. 비몽사몽 일어나 LG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꺼내 마시죠.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면 현대 로고가 선명한 버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하려 켠 모니터에도 한국 기업의 마크가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의 하루는 한국 기업의 허락 없이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명명한 경제적 가스라이팅의 실체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상을 저당 잡힌 상태죠. 케냐의 모바일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30%를 훌쩍 넘기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케냐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한국 제품은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국 제품이 너무 완벽하게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 현지 기업들이 자생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보려는 작은 벤처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수천 대를 겨우 조립할 때 삼성은 수억 대를 찍어내며 가격을 반값으로 후려칩니다. 체급 자체가 다른 싸움입니다. 결국 현지 공장들은 문을 닫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시 한국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돈을 법니다. 한국 제품이 최고인 건 알지만 우리에게도 배울 시간을 달라는 현지 사업가들의 호소는 결국 우리를 향한 차가운 시선으로 변합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 원조를 받고 있으며 언제쯤 우리도 미제 물건을 만들어 볼까라며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그 부러움의 대상이자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된 셈입니다. 처음엔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며 환영하던 이들이 이제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산업이 죽어간다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내준 자들의 서글픈 분노라고 할까요? 이 경제적 종속이 주는 불쾌함은 비단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는 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한국 물건을 쓰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이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한국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며 문화적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 문화적 침공의 현장, 페루와 멕시코의 뜨거운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의 부모들은 왜 자녀들이 흔드는 야광봉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남미의 심장, 페루 리마의 산마르틴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잉카의 후에라자부하는 젊은이 수백 명이 모여 형형색색의 야광봉을 흔듭니다. 스피커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 가사를 떼창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50대 아버지 카를로스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자신의 딸이 스페인어보다 한국어 감탄사를 더 자주 내뱉고 전통 살사 음악보다 케이팝 안무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말합니다. 제 딸인데 가끔은 외국인과 대화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적 유행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정신적 뿌리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문화적 침공의 현장입니다. BBC 조사에서 페루와 멕시코의 부정적 평가가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스마트폰은 좋아하지만 한국의 문화가 자신들의 식탁과 대화 주제까지 정령하는 것에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낍니다. 부모 세대는 잉카 문명과 라틴의 자긍심을 먹고 자라는데 자녀 세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한국 아이돌의 생일을 꿈꾸며 자랍니다. 한 집안 안에서 세대 간의 문화적 단절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의 상황은 더 노골적입니다. 멕시코 북부의 한국 자동차 공장 앞마당. 아침마다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한국인 관리자가 멕시코 노동자들을 한 줄로 세우고 조회를 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에게 아침 구호와 위계 질서는 낯설기만 한 문화입니다. 한국인은 빨리빨리를 외치고 멕시코인은 아미고와 가족을 외칩니다. 결국 돈을 주는 쪽의 방식인 한국식 문화가 승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지 노동자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멍이 듭니다. 돈은 벌어다 주지만 우리 마을의 색깔을 지워버리는 무례한 사위를 맞이한 기분인 거죠. 이 문화는 총칼보다 무섭습니다. 1990년대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와 청바지에 열광할 때 우리 어른들도 똑같은 걱정을 하셨죠. 요즘 애들은 우리 것을 모른다는 탄식 말입니다. 이제 그 공격과 수비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를 수출하는 공격수가 되었고 전 세계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자국 문화를 잠식당하는 자들의 이 서글픈 공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문화적 마찰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미움이 도사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아시아 하늘 아래서 우리의 뒤꿈치를 바짝 줬던 이웃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보며 박수를 치는 대신 왜 가슴속에 날선 칼을 품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인도의 차가운 강의실과 일본의 침묵하는 공장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한국의 성장 곡선을 보며 느끼는 그 소름 끼치는 추월의 트라우마를 목격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아시아 이웃들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인도의 경제 중심지 뉴델리의 어느 대학교 강의실입니다. 스크린 위로 두 개의 선이 그려진 그래프가 올라옵니다. 196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인도의 1인당 GDP 성장 곡선입니다. 하나는 땅바닥을 기어가듯 완만하게 흐르는데 다른 하나는 수직에 가깝게 하늘을 뚫고 솟구쳐 있습니다. 그 솟구친 선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강의실엔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70년 전 똑같이 가난했던 두 나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격차가 벌어진 걸까요? 인도의 석학 아쇼카 모디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이 비극적인 차이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아이가 교실에 갈 수 있도록 전국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나라가 길을 닦아놓자 우리 부모님들은 그 길 위에서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반면 인도는 소수의 천재를 위한 연구실을 만드는 데 집중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이 생산의 주역이 되어 나라 전체가 거대한 엔진처럼 돌아갔지만 인도는 소수만 고속도로를 달리고 나머지 10억 명은 여전히 흙먼지 날리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 격차가 만들어낸 감정이 바로 BBC 조사에서 나타난 인도의 복잡한 시선입니다. 그들은 한국 차를 타고 한국 스마트폰을 쓰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했나? 라는 자책이 한국을 향한 미묘한 반감으로 변한 것이죠. 옆집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은 의사가 되어 떵떵거리는데 나는 아직 취업준비생으로 남겨졌을 때 느끼는 그 뒤틀린 감정과 비슷합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 건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의 나라, 일본은 더 깊은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80%를 쥐고 호령하던 일본입니다. 삼성이 처음 반도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코웃음을 쳤던 그들이죠.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를 지배하는 동안 일본의 점유율은 10%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스승보다 잘 나가는 제자를 보며 느끼는 그 서늘한 박탈감. 그것이 바로 일본이 한국을 향해 내비치는 침묵의 정체입니다. 문단.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던 탓일까요? 우리의 성공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싶은 패배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이웃들이 느끼는 이 추월의 트라우마는 이제 바다를 건너 유럽의 콧대 높은 귀족들에게까지 전형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제조업의 정상을 지켜온 유럽의 자존심이 한국이라는 파도 앞에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130년 역사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독일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럽 제조업의 심장부이자 콧대 높은 장인 정신의 나라 독일로 향합니다. 1894년 독일 남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문을 연 헬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130년 동안 4대를 이어오며 자동차 엔진과 항공기 부품을 깎는 정밀 기계를 만들던 곳이죠. 독일인들에게 이런 기업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자 국가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이 유서 깊은 성체의 열쇠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기업 DN솔루션즈입니다. 독일인들에게 이 사건은 거대한 공포 영화와 같습니다. 70년 전까지만 해도 초가집에 살며 가발을 만들던 나라의 청년이 수백 년 된 유럽 귀족의 성을 사러 나타난 꼴이니까요. 독일의 경제지는 이 현상을 두고 대량 소멸의 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강소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세대 교체의 실패로 무너질 때
그 빈자리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팔린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성배라고 여겨졌던 유럽의 정밀공학 기술이 동양의 신흥국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보며 유럽인들은 심각한 실존적 위기를 느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기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공포죠. BBC 조사에서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내놓은 차가운 평가는 사실은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앞서가던 선진국들에게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위협이 된 대한민국. 우리는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친절함일까요? 아니면 압도적인 힘의 과시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멈추고 새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뜨거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농촌마을. 한국의 청년들이 현지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거창한 공장이 아닙니다. 바로 스마트 비닐하우스입니다. 한국의 앞선 농업 기술을 단순히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기후에 맞게 개조하고 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그물을 만드는 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3, 4.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해답의 실마리입니다. 너희는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해줄게 라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우리도 너희처럼 가난했기에 너희가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한다 라는 공감에서 시작하는 기술 공유입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그들의 시장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상생의 기술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케냐 농부의 웃음 속에 한국을 향했던 차가운 시선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35.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그들의 일상과 자존심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의 이면에는 우리도 당신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동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경에 압도적인 기술이 아닌 따뜻한 손길로 답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시기심을 진정한 존경으로 바꾸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진 공감의 저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대한민국을 향한 낯선 목소리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중심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자부심을 건드릴 만큼 커버린 우리. 이제는 그 크기에 걸맞은 품격을 보여줄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